120년 전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1905년이면 우리나라 사실 을사늑약이 있었던 해거든요. 야, 변호사가 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맞아. 두 분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사실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저희가 사실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법이 알고 싶다 대신 특집 그 변호사가 알고 싶다를 준비해봤습니다. 괜찮네. 변호사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두 변호사님.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아, 진짜 맹세? 생방송. 맹세하시는 거죠? 맹세하겠습니다. 7시 57분에 생방송 중에 맹세했습니다. 그럼 진짜 다 물어봐도 되는 거죠? 네. 먼저 강성신 변호사님, 예. 가수 박해일 씨 닮았다 생각하십니까? 박해일 씨. 배우 박해일 씨. 예, 그러면 어떻게 더 잘생겼다 생각합니까? 덜 생겼다 생각하십니까? 괜히 선서에 양심에 비추어 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연봉이요? 괜히 선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 얘기하면 위증죄가 그럴 수 있구나. 예. 저도 행복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면 네. 위증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오늘 솔직하게 뭐 다 털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자, 그러면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는 Q&A 시간을 가지면서 오, 좋아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여주세요. 자, 그 변호사가 알고 싶다. 네모는 부르는 게 값이다인데요. 네모. 왠지 왜 알 것 같죠? 그쵸. 부르는 게 값이면 뭔가 이게 금전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럼요. 이거 정답 제가 바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변호사 선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진짜? 입니다. 오. 사실 저도 이런 말 들어봤거든요. 변호사 선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더라. 또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연락해보기도 무섭다. 맞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략적인 비용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얼마입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가 저한테 찾아오시는 정말 모든 의뢰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상담 한참 하고 나면 그래서 얼마? 그렇죠. 얼마나 비용이 얼마가 흥정해야 드느냐일 텐데 네. 이걸 뭐 일률적으로 딱 획일화돼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료라는 그 서비스가 네. 그러니까 뭐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는 서비스는 아니지 맞아,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획일화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수는 있어요. 그 민사 소송일 경우 그리고 형사 소송일 경우 구분을 크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사 소송일 경우에는 일단 소가 우리가 소송으로 얼마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료가 달라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그 소송의 난이도가 변호사 선임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 굉장히 복잡하고 막 원심 오래 1심에서 걸리고. 막 엄청 치열하게 다퉜었고 네. 증거가 복잡하고 이런 일은 당연히 아주 간단한 차용증 하나만으로 해결될 일에 비해서는 선임료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도 내가 단순한 어떤 피해자인지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의 뭐 피고인인데 나는 무죄를 주장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선임료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냐? 그래서 얼마냐? 글쎄요. 뭐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런 거 얘기해도 됩니까? 대신 못 네. 그렇죠. 못 올리니까. 두루두루하게 제가 알기로는 업계에서 그래도 한 300만 원부터 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한선은 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걸 뭐 정확히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네. 좀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시가다. 하긴 했다. 하루처럼 회센터인 줄 알았어요. 예, 시가. 그럼 선임료 말고도 뭐 착수금, 성공 보수 이런 것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무조건 필수로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요거는 제가 선서를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변호사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답변일 수도 있는데 네.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분한테 원래 착수금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게 원칙인데 받지 않고 대신에 이거 승소하면은 성공 보수를 높여서 받겠다 이렇게 약정을 해서 실제로 사건을 수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착수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불입니다. 입금이 되면 이제 자료 검토가 시작되는 보통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 당신을 변호사로 선임하겠습니다. 내 사건을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착수금을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보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받지 말라는 판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약정하기 나름이에요. 착수금이 약정하기 나름인 것처럼 성공보수도 약정하기 나름인데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보통은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승소하면은 승소금의 10%, 그다음에 뭐 7%, 5%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기도 하고 착수금이 낮아지는 대신에 성공 보수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대신에 착수금을 높이는 대신에 성공 보수를 좀 낮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전부 승소하면 승소금의 10%, 일부 승소하면 그 일부 승소한 승소금의 뭐 5%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승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1,000만 원 주세요 하면 1,000만 원 다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거고 일부 승소는 내가 1,000만 원 주세요 했는데 500만 원만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거예요. 뭐 정부 승소하면 10% 약정하면은 1,000만 원의 10%인 뭐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일 거고 뭐 일부 승소했는데 500만 원 승소했다 하면은 거기에 10% 하면은 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성공보수라는 개념은 변호사한테도 약간의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성공보수를 많이 물론 뭐 돈 때문에 사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의뢰인의 돈을 많이 받아주고 억울한 부분 많이 풀어주면 나한테도 더 많은 성공 보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뢰인과 변호사가 잘 협의를 해서 약정을 하시면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수임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종합하자면 일단 시가다. 그리고 그때 달라요다. 그때 달라요. 맞아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애매합니다. 자, 두 번째 이효선 교수님이 해주시죠. 네, 일단 변호사비 좀 깎아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다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좋은 변호사는 네모하나요? 네모? 네모. 좋은 하나요? 변호사는 성형하나요? 뭐지 뭘 하나요? 뭘까요?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구하나요?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 중요하다. 구하나요? 좀 막막할 수 있어요. 아직 뭐 제 기준에 좋은 변호사는 두 분이시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구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식당 같은 는 별점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식당은. 그렇죠. 예.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 어떤 변호사입니까? 일단은 이것도 뭐 다 주관적 판단이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이 의뢰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 사건은 다른 데서 들었는데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그걸 무조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만 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희망적인 얘기만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물론 모두가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 사건이라는 게 글쎄요, 무조건 100%, 뭐 무조건 0% 이렇게 나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 좋은 변호사란 일단은 내가 이 사건을 맡기 이전에 고객들, 클라이언트, 의뢰인이 오셨을 때 진짜 성심성의껏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솔직히 고지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뭐 내일처럼 생각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니까 조금 차치하고서 제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하냐. 찾아가셔서 실제로 수행했었던 사례를 보여달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한 변호사입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시고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 이력. 괜찮네. 예.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다 됩니다. 그런 솔직하죠. 분보다는 오히려 그런 듣고 싶은 대답만 해주는 분보다는 확실하게 쭉 그동안 뭐 했는지 파악해서 요게 쉽지 않다. 맞아.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갈까요? 네, 세 번째 질문은요.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전 알아야 될 그런 꿀팁입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도 자, 문제 나갑니다. 땡땡땡 있다? 과연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도 세 글자입니다. 요것이 있다? 만나기 전에. 뭐 알고 가야 될 게 있나? 뭐 지식이 있어야 되나? 그것도 아닐 거고. 예약제도? 예약제? 변호사 만나기 가기 전에 빵집 가서 빵 사가잖아. 이거 막연하니까 한번 보자. 막연해요. 자, 정답은요.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도 준비물이 있다. 뭘 준비해? 무슨 준비물? 변호사 그러니까. 사무실에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가요? 뭐 챙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있대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변호사 상담 받으실 때 돈 내고 상담 받으시잖아요. 시간 내서 돈까지 지불하면서 가는데 그 상담 시간은 사실 시간당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그냥 가도 좋지만 혹시 그렇게 갔다가 상대방 욕만 하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정도로 그냥 얘기만 하다가 변호사도 사실관계 듣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러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준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미리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허.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변호사도 몰라요. 의뢰인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맞아.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그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가시면 좋아요. 아. 가능하시다면 문서로 해서 미리 상담 전에 변호사의 이메일로 보내두시면 더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거든요. 네. 사실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면 이런 법리적인 내용과 전략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실관계 파악만 하다가 상담 시간이 끝날 수가 있어요. 맞아.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소송을 통해서 목표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정말 뭐 돈만 받아내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은 금전적인 부분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상대방을 처벌해주고 혼내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은 적절하게 합의를 하는 선에서 끝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서 정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증거와 자료를 꼭 준비를 해가셔야 돼요.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소송에서 사실관계 주장한다고 해도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변호사가 현장에 나가서 탐정처럼 현장 맞아. 조사도 하고 막 증거 수집도 하고 탐문 수사도 하고 막 그렇지 그러는데 않죠? 못합니다.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아. 그렇게 하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힘들고 그래서 누구보다 사건을 제일 잘하는 건 사실 의뢰인이거든요. 그래서 나처럼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증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증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가시면 그 상담 시간이 굉장히 그렇겠죠. 꽉 차여지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억울하고 답답한 게 있으니까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는 건데 상담 시간이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잘 준비하고 정리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더 가볍게 바꿔서요. 네. 변호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OX 답을 이제 주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 질문 바로 나갑니다. 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이들. 그런데 변호사도 범죄 피해를 아이. 당할 때가 있다입니다. 큰 범인 그런 범인이 어디 있어? 변호사 사기치는 범인이 어디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뭐에 홀리듯이 또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른다고요. 설마 네. 피해를 절대 안 당해본 그럴 적 것 있습니까? 같은데. 자, 이거 뭐 답변해 주시죠. 하나, OX로? 둘, 셋. 있다, 없다 나뉘었습니다. 허 변호사님 허당이시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씨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강한 강성신 그래. 변호사님, 허당인 허주연 변호사님. 진짜로 이런 일 있으셨어요? 범죄 피해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당할 제가 뻔한 적. 정말 햇병아리 초임 변호사 시절이었는데 제가 남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막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의뢰인일 수 있어서 받았죠. 받았더니 갑자기 어느 경찰서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너의 통장이 대포 통장이 실시됐다. 네. 근데 굉장히 몇 년 전 한참 전이니까 보이스피싱 수법도 초기일 맞아요.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 제가 쓰는 은행, 뭐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알아. 있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된 것 같은데 너 지금 참고인 신분이지만 가담했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조용한 곳에 가서 통화를 하자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갑자기 그래서 용기가 써가면서. 어머, 제가 변호사인데 제가 무슨 그런 데를 가담하겠냐며 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됐군요. 약간 멈칫하더니 변호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변호사예요. 제가 절대 그런 나쁜 짓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협조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통화를 좀 하자 그런데 저 지금 근데 재판에 들어가야 돼서 끝나고 3시 재판이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잘못 전화를 걸렸네. 다시 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지.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은행 상담 직원이 고객님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그거 보내신 거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정말 보이스피싱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래. 이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이 오면 제가 전문가가 됐습니다. 우리들 마음을 너무 10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셨어요 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사건 해결이 좀 빨라지더라고요. 재판이 살렸네요. 아니 그리고 그 범죄자는 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 전화했는데 하필이면 변호사한테 전화. 당황하셨어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학창 시절? 질문입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입니다. 아 이건 맞겠지. 이거 뭐 아니 제 친구들 변호사 정말 많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 대부분 공부를 잘했어요. 대부분 공부를 잘했는데 여기 계신 두 분도 뭐 저는 뭐 얼굴을 보니까 제가 관상을 좀 보잖아요. 공부를 잘할 상이네. 전교 1, 잘하시네. 2등 했겠지. 그렇죠. 뭐. 자, 두 분 판넬로 답변해 이런 얘기는 주십시오. 안 돼요. 하나, 둘, 네. 셋 들어주세요. 세모 뭐요? X? X? X가 뭔데? 이거 뭐지? 그럼 저도 X를 든 2등 했어요. 강성신 변호사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질문이 학창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 네, 뭐 음악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음악이요? 네, 수능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학창 시절 때는 못했고 그 군복무 이후에 제가 편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다시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학창 시절 때는 저는 공부는 정말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군복무 이후에 어떻게 대학도 가고 뭐 노무사라는 자격도 취득하고 이어서 이제 변호사라는 네, 자격도 취득을 하게 됐어요. 그럼 학창 시절에 춤추고 다니셨구나. 이게 이제 됐습니다. 머리가 늦게 깨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맞아. 원래 또 똑똑했는데. 똑똑했어. 하니까 안 했던 거예요. 어쨌거나 좀 의외의 답변이고 허준 변호사는 세모였거든요. 네, 저는 사실 1등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전교 10등 안에서 계속 그럼 잘하는 사람. 했었어요.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에서 필기시험 본고사를 보는데 제가 그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때 막 어려워요. 1차 합격증도 해군사관학교에서 주고 그랬어요. 그 회사 시험 어려운데 주관식. 네,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합격해서 저 되게 공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로스쿨에 갔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로스쿨 120명이었는데 제가 110등 하고 뒤에 10명은 휴학생이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 시험 또 통과하려면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던데 나 이렇게까지 공부해봤다 또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뼈까지는 안 깎았는데 머리는 다 깎았어요. 네. 진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삭발. 시작을 이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머리가 기르니까 아무래도 머리 감을 시간도 저는 좀 아깝더라고요. 야, 머리를 감을 시간도 아깝고 대단한데. 머리 기르니까 자꾸 그 머리에 뭐 바르고 나가서 좀 놀고 신경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제가 직접 화장실에서 머리를 다 밀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내내 이렇게 빡빡 아저씨 원빈인데 네. 이거?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저는. 독하게 했네, 독하게. 네, 좀 독하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썹까지 밀더라고. 그건 아닌데. 아니 왜냐면 밖에 안 나가려고. 아예 네, 저도 공부하려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네, 아니, 비슷한 생각에. 그러면 우리 허준 변호사는 삭발하신 거 아니죠? 저는 삭발까지는 안 했는데요. 저는 그 변호사 시험 되게 늦게 됐어요. 이 5년 내에 5번만 칠 수 있는데 마지막 변호사 시험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진짜 다 공부만 했고 야. 신림동 고시촌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독서실에서 제가 유명했습니다. 늘 마지막에 제가 불을 끄고 나왔었거든요. 야. 그렇게 마지막에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해서 뭐 순공부 시간 16시간 찍은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겨우 역전 말루 홈런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인생의 기사회생한 케이스입니다. 두 분 얘기 들어봐도 정말 뭐 다부지게 공부해야 네, 맞아요. 그걸 또 해내야 네, 되는 게 또 변호사라는 직업이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남녀. 이 뭐야? 배우자. 자, 이게 좀 입장이 다를 것 같기도 한데 결혼 시장에서 변호사 인기는 상상 초월
이거 맞잖아. 이거 당연한 거죠 뭐. 두 분 그냥 대답하세요. 하나, 둘, 셋. 오! 이거 뭐야? X가 있어? 아니 이거 말이 안 제가 결혼정보회사 쪽에 있는 사람들 알아요. 아는데 이분들 하는 얘기가 딱 시험 붙잖아요. 그러면 1차로 리스트가 쫙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맞나요? 일단 상상을 뭘 하시길래 상상을 초월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도 신기하리만치 합격을 하고 나서 뭐 연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정보업체 말씀하신 그런 곳에서 연락을 받긴 했어요. 네,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변호사 시험 합격 후에 해외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또 이제 계속 결혼 못하고 이제 총각 생활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40이 다 되도록 프로그를 보는데 결혼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국내로 귀국을 해서 말씀하신 그 결혼정보업체 통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변호사여서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점이 있는 거죠. 이건 그냥 강성신 변호사의 겸손한 답변이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허지연 변호사는 뭐 인기 너무 많죠. 아니 근데 아까 X를 들었어.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너는 당연히 인기가 많겠지 하고 소개를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연히 힘든데요. 있겠지 하고. 아니 사실 남자 변호사님들은 그래도 인기가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어허. 근데 여자 변호사라고 하면 좀 오히려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깐깐할 것 같아. 네, 감당하기 힘들어. 뭐 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성격이 셀 것 같다. 잘 따질 것 같다.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맞아요. 조금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선 시장에서 글쎄요, 제가 인기가 없는 건지 여자 변호사가 인기가 없는 건지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걸려오고 있대요. 자, 그럼 요거 하나 더.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 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사건 해결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범용성이 넓은 직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법률 전문성을 살려서 공공기관에 진출하고 싶다라면 이런 길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개업을 해서 좀 내 사업을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지금 이 행복한 아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법률 패널로서 내 전문성을 드러내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접목시킬 분야가 많다라는 게 변호사가 가진 어떤 직업의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의뢰인이 저한테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말할 때 맞아요. 정말 진짜 벅차오르는 뿌듯하죠. 보람을 느낍니다. 네.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저는 정말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변호사라는 일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싸우는 게 일인 사람이거든요. 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기분 좋게 나가도 막 우는 사람 보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 정신이 굉장히 이제 피폐해질 수도 있고 맞아.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상대방이 막 나를 찌를 듯이 공격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방어하는 동시에 막 공격 전략도 생각해야 되고 이럴 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저를 유일한 희망처럼 붙들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래서 그 사람 손 붙들고 저도 앞이 안 보이는데 막 같이 헤쳐나가면서 그 사람을 딱 구해냈다고 느낄 때 그때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 맛에 변호사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멋지네요. 예, 오늘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